저는 제 이름 박광수라고 하고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2월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 공격감이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인피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원래 정년이 60이었는데 인피를 적용하는 바람에 뒤에 2년간 임금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깎인 임금 때문에 이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보존해 준다. 그래서 1년을 더 지금 근무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에너지 통계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과목을 맡으면서 이제 조성모 교수님한테 부탁받은 것은 계량경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계량경제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고 가장 간단한 정도의 테크닉을 논문 같은 거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작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서 비대면으로 그냥 기초적인 이론만 쭉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고 이거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수강을 하는지 아니면 더 이상 선택이 아직 없어서 할 수 없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진짜 효율적인 강의가 되는지 그게 좀 내내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듣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가 먼저 수요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물론 제가 계량경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이게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잘 모르고 사실 이게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해도 한 학기에 이걸 사실 하는 게 굉장히 무리인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전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야지 한 학기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여러분의 정보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먼저 여기 번호 유영재 씨부터 자기 학부 때 어떤 전공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신청해서 뭘 좀 알고 싶은지 그런 내용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저는 학부 때 사실은 국어 논문을 전공해서 일단 통계학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학에는 가장 큰 게 조성모 교수님 상담 때 이 과목을 들으면 나중에 논문 쓸 때 좋겠다가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강의를. 그리고 직장이 직장은 SK ENS.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소속. 네, 저는 한점에 근무하고 있고요. 학부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20년 전에 계량경제를 들은 기억은 어려운지 과목은 저도 동일하게 조성모 교수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문을 쓸 때 예. 어쨌든 계량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예. 수업을 좀 들어놓으면 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열 씨는 김희주 씨. 저는 SK 이비에서 알고 있고요. 예. 또 동일한 이유로 예. 추천해주셨고. 아, 두 분은 같은 네. 직장가였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예. 경영 통계 이런 거 조금 배웠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예. 맡고 있는 업무가 사업 전략 팀인데 저희 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기관들 전망이랑 기관들 데이터랑 뭐 계속 봐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계속 보고 사실 이제 저희 팀에서 회계 분석 이런 거 직접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JCC, 그 유가 연동된 JCC 그거 어떻게 변할지 저희 그 수수답이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그 아시아 스타 시장 트렌드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통계를 저희 팀에서 좀 쓰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논문도 이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씨. 네. 저는 그 CGN 연출들 얘기하고요. 민간 발전 회사에서 왔고요. 저는 전공은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는 좀 거리가 좀 먼고 머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에너지 통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통계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대한 거 없네. 유영우 씨가 앞섰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추천해 주셔서 사람하고 전자공학과를 나오는 통계 쪽을 들어보고 한전 예. 두 분은 제가 그 지난 학기에 네. 보고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어서 지난번에 그 고급 뭐죠? 경제 이론인가? 네. 그때 진도를 막 쭉 뺐잖아요. 네.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제 그 목표를 책을 한 권 다 띈다는 목표를 항상 해요. 그래서 대충 거의 예외 없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해요.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천천히 해도 안 하고 할 사람은 다 한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그 경제학 교과서 두껍거든요. 교수님들이 천천히 하다 보면 앞에 중간쯤 하다 보면 한 학기가 다 끝나요. 그 뒷부분은 항상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좀 알고 싶으면 혼자 공부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근데 뭐 천천히 한다고 해서 또 다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에 근거를 두고 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책을 다 띄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막 쭉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게다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는 사실은 그 학부 강의처럼 그냥 수식 같은 거 가지고 좀 많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고 좀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하고 했을 텐데 이게 비대면 강의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진도 그냥 쭉 뺀다는 생각 가지고 쭉 해서 해놓고도 좀 내가 제대로 한 학기 강의를 했나 하는 그런 좀 의심도 들고 하는데 근데 그 제가 그 시험 문제 낸 거 저기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 또 그래도 또 잘 푸셨더라고요. 그거를 신기하게 그래서 이번 학기도 가능한 한 책 한 권을 다 띄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재를 2개를 실러버스를 보셨나요? 아니야, 안 보셔도 되는데 주교재로 사용하는 거는 박영세에서 나온 건데 우드리치가 쓴 책을 박상수 한치록 교수가 번역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나마 좀
얇고 예제가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증명하고 이런 거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거나 나중에 논문 쓸 때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 교재가 예제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제 위주로 아주 핵심적, 아주 기초적인 건 물론 이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예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 생각을. 그래서 이 교재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꼭 교재를 안 사셔도 상관없지만 다른 계량경제학 책이 있으면 내용은 다 유사하니까 그냥 그 책을 보셔도 되고, 제가 이 책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보셔도 돼요. 프린트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계량경제학 책이 있으면 그 파트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혹시 그 책이 PDF로도 판매를 하나요? 이거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저는 그냥 얻은 거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책 내용이랑 같은가 해가지고. 같습니다. 네, 이게 요약한 거죠, 이거. 작년에 근데 제가 에너지 통계 강의하면서 여기 있는 거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때 이 책이 없었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만 있어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계량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을 위주로 할 거지만, 이 과목이 에너지 통계잖아요. 에너지 통계를 하면서 에너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이 계량경제만 배우는 거는 또 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회사에 근무하시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예습이나 이런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번 첫 시간에는 에너지 통계와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강의 개요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 강의 자료 작년에 만든 거라서 교재가 한지록 교수의 계량경제학 강의 3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보조 교재로 제가 채택을 할 거고요. 주교재는 우드리치 책, 번역한 이 책을 쓸 겁니다. 슬러버스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혹시 이 계량경제를 좀 배우신 후에 이걸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회사나 그런데 어떤 이런 통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경영연수원이니까 가지고 계시고 없으실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치록 교수의 계량경제 강의 3판 이거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거는, 여기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책에 계량경제 이론을 쭉 설명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가지고 돌릴 때 R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제가 보조 교재를 이거를 채택한 거고요.
이거 말고 굉장히 대량의 책들이 많아요. 그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레츠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활용한 대량 경제학 다른 어떤 크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량 경제학 뭐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자로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분교제로 하는 거는 혹시 어떤 다른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R은 인터넷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라고 이제 보조교재로 찾게 되고요. 이제 그것도 귀찮고 내가 꼭 소프트웨어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좀 많이 할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좀 간단히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는 엑셀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학생들의 수요를 잘 몰라서 엑셀 가지고 추정하는 거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엑셀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오늘 강의 자료도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모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배운 지식을 직장에서 활용해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학위 논문 쓰실 때 활용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리 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에너지 관련 주요 용어 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충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 화면에 지금 띄어놨군요. 우리가 에너지 통계를 배우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인데, 첫째는 이제 1차 에너지라는, 1차 에너지는 다 아시죠? 뭐가 1차 에너지인지. 1차 에너지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 남은 에너지로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재생될 수 없는 형태에 해당되고,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 이런 거는 재생 가능한 형태에 해당된다 해서 한 읽어보시면 되고, 최종 에너지는 소비자가 진짜 소비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최종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종 소비 부문을 산업, 수송, 가전, 산업, 공공기타 이런 식으로 그 부문을 나누는데요. 그런 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직접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최종 에너지라고 합니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일부를 전환해서 만들어서 2차 에너지라고 또 하는데, 전력이 대표적이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우라늄 같은 거를 투입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가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력 같은 게 이제 2차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2차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를 투입해서 2차 에너지를 얻는 부분, 이걸 우리가 전환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체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나눠준 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1919년 연간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에너지 밸런스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입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를 원별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원유는 뭐 중동하고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하는데 2019년에 1억 7천 얼마가 10억 7,20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했고 LNG는 4천만 톤 정도 이렇게 수입했고 공해 생산이 1차 에너지 전체에서 생산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 국내 에너지로는 무연탄이 좀 있고요. 무연탄은 사실 별 비중이 얼마 안 되죠. 이게 옛날에는 그 1차 에너지의 우리 수입 의존도가 98% 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아진 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신재생 비중이 높아져서 이제 이렇게 국내 에너지 생산 비중이 6.5%까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 생산된 거를 통해서 이제 1차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에너지 중에서 뭐 유연탄 중에 유연탄이나 뭐 LNG 이런 거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투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 도시가스를 생산하거나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전환선실이라는 게 이제 2차 에너지 그 도시가스 열에너지 전력을 1차 에너지 투입해서 2차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된 에너지하고 1차 직접 쓸 수 있는 1차 에너지를 다 이제 포함해서 최종 에너지 형태로 소비되는 그런 내용이 각 공무별에서 소비되는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표가 사실은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에너지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이거 강세 그 다음 페이지, 그 뒷페이지는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2019년 연간 에너지 밸런스를 전년 대비 변화율 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1 에너지 밸런스 20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 통계 연보에 나오는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앞에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에 실제 숫자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1년간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이제 고유 단위로 표현이 된 거고요. 석탄은 톤, 석유는 뭐 배럴, LNG 톤으로 표시되어 있고 도시가스는 이제 입방유토, 수력원자력 전력은 각 에너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유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열에너지하고 신재생 기타 이거는 따로 절대 고유 단위가 없기 때문에 TOE라는 단위를 가지고 소비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TOE는 아시죠? 톤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간 우리나라에서 총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 공부할 때 우리가 GDP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게 다 원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걸 왜 원을 표시하냐 하면, 그래야지 그 1년의 전체 그 각각 다른 성질의 그 재화들을 다 통과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국내에 생산됐는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동일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화폐의 단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1년에 뭐 TV 뭐 몇천만 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TOE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단체 소비 규모를 알기 위해서 그 통일된 단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내 생산하고 석탄은 그 1084 이게 100만 톤 정도, 이건 국내 무연탄 생산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수입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석유는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쭉 나오고, 그래서 1차 에너지 공급이 쭉 나오는데, 이제 1차 에너지 공급은 석탄을 보시면 석탄의 1차 에너지 공급이 133,007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최종 에너지 소비로는 48205만큼을 소비를 하고, 최종 에너지로 최종 에너지 소비분에서 발전 부문에서 84802만큼, 이만큼의 석탄이 전력 생산을 앞에서 투입된,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게 1차 에너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최종 에너지 소비하고 그 위에 에너지 전환으로 되어 있는 그 항목, 그걸 더한 게 1차 에너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각 에너지 원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에서 산업 부문은 또 부문별로 쭉 좀 자세히 나와 있죠. 수송 부문은 철도, 육상, 수상, 항공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고, 가정 부문, 산업 부문, 공공 부문 이런 식으로 각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각 에너지 그 원을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이제 통계로 잡고 있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게 사실은 매월 이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매월 작성된 거를 이제 연간 합해가지고 보면 1년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가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뒷페이지는 앞에 있는 페이지하고 동일한데 단위를 TOE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단위를 통일시킨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별, 석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이 있잖아요. 석탄도 여기는 석탄 통으로 했지만 무연탄도 있고, 유연탄도 연료탄도 있고 원료탄도 있고, 그걸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에너지 통계를 보니까 여기 전력 소비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통계 이 밸런스 테이블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한 전력 소비량은 아닙니다. 이거 한전의 판매 전력이에요. 사실은 전력은 자가 그 발전에 의한 소비도 많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소비에 안 잡혀 있어. 이 소비는 한전이 생산해서 판매한 전력 소비량이고, 그 자가 소비된 전력은 어떻게 잡혀 있냐면, 그거는 각 부문별 에너지원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산단에서 유연탄 발전을 가지고 있어서 상해 자가 통계로 해서는 한전의 전력 생산이 아니고 자기네가 자체 생산해서 소비했다고 하면 그 전력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유연탄으로 해서 산업 부문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력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에 있는 전력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1년간 소비되는 정확한 전력 통계는 아니고, 한전의
판매적 영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상용 작업 말고도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태양광 설치, 패널 설치해서 소비되는 전력을 그거는 사실은 여기 안 잡혀 있죠. 그냥 그 신재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정에서 생산되는 태양열이 집게는 되거든요. 예? 집게는 되고. 그거 예, 그거는 이제 거기 옆에 보시면 신재생 및 기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신재생 및 기타의 가정 부분에서 소비되는 거 447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전력 형태로 소비되면 정확히는 전력 소비에서 잡아주는 게 맞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통계가 그렇게까지 안 잡혀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IEA는 이제 그 통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어서 지금 연구원에서 IEA 기준의 이 밸런스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다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몇 년 안에 IEA 기준으로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력 소비가 상용자산까지 다 포함되는 형태의 그런 그 통계가 이제 공표가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에너지원을 이제 보다 자세히 그런 밸런스 테이블이고요. 예. 주거용 자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산재되어 있고 예. 그렇죠. 통계 사실 측정하는 그거는 그 에너지 공단에서 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 공단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죠. 희망 데이터는 제가 그냥 이 정도 소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이터 정도가 아닐까. 정확하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그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그 연구를 몇 년 전에 누가 한번 했었는데 그거 한 거는 이제 2016년에 주택용 누진요금을 대폭 완화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의 태양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소비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실사를 한다고 그 실태조사,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패널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정확히 안 된 상황에서 뭐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좀 우리 좀 통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강의자료 1에 나타난 이게 사실은 3페이지로 자료인데 이 에너지 밸런스 흐름 그거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곧 넘기시면 이제 에너지 연령 환산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각 에너지는 고유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고유 단위를 연량 TOE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유는 1kg의 총 발열량이 1750 킬로칼로리, 그리고 순 발열량은 1080 이렇게 이제 순 발열량하고 총 발열량 차이는 그 밑에 돼 있어요. 그래서 순 발열량은 연료의 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잔유를 제외한 발열량.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에너지 태워서 얻는 열량을 말하고 총 발열량은 태우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게 더 데워져서 더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열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이나 우리가 에너지 통계에서 말하는 열량 그거는 총발열량 기준의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는 뭐 1리터에 지금은 7,810kcal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제품별로 쭉 적용하고 있는 원량 환상 기준이 돼 있고 뒤에는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그때 좀 연량 환산을 재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총 발열량 추이에서 1980년, 81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연도별로 이게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0,000kcal였는데 최근에는 1,750으로 칼로리가 더 늘었죠. 그거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를 보실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옛날에 원유 뭐 10,000톤을 썼을 때의 TOE로 환산한 거하고 지금 10,000톤을 썼을 때 TOE로 환산한 걸 보면 지금하고 뭐 옛날하고 동일하게 10,000톤을 써도 TOE 기준으로는 지금 더 많이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그게 소비가 증가한 거냐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좀 고민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통계본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우리 통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유연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발전용 유연탄은 수입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군데 수입되고 석탄 품질이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2000몇 년도 감사원 자료를 보면 석탄 수입된 것마다 품질이 칼로리가 1,000몇 가지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수입된 것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여기는 보통 연료용 유연탄 거의 6,000 칼로리로 잡고 있는데 6,000짜리 거의 수입 안 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5,500이면 굉장히 높은 칼로리고 그보다 훨씬 낮은 칼로리의 유연탄이 수입돼서 사실은 수입되고 있는데 이거 에너지 밸런스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전부 이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소비된 열량은 훨씬 작은데 이게 높은 환산 기준을 적용해서 TOE로 표시하면 굉장히 과하게 추정된 열량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단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낮은 열량 과거에는 좀 높은 열량이 수입 많이 되다가 최근에 왜 낮은 열량판을 수입을 많이 하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발전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왜냐하면 열량에 따라서 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열량 낮은 거를 가져와서 많이 떼더라도 그게 훨씬 발전사 입장에서 훨씬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탄을 더 많이 수입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새끼를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량이 낮은 석탄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환경 오염에 안 좋죠, 사실은. 고유 열량탄이면 예를 들어서 100톤만 투입해도 될 거를 저열량탄이면 뭐 120톤, 130톤 막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해야지 같은 열량을 얻게 되니까 사실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면 고유 열량탄을 수입하도록 사실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세제 구조를 보면 열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라는 게 우리
고급 경제론 제가 마지막 때 외부 비용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외부 비용을 반영해서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보통 많이 그 가격에 내재화시키는데 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일연탄이 환경 오염 측면에서 더 유리한 에너지 원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열연탄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열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그러니까 석탄 유연탄에 대해서는 산화수 유연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런 데서 쓰는 원료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발전용 유연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율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저열연탄, 보통, 그리고 고열량탄. 근데 그 열량에 따라서 열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율을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부가 무슨 뭐 탄소 중립이니 어쩌니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세금 구조를 보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고쳐져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정도 그런 밸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늘상 다루는 많은 데이터를 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은 데이터를 취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 소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연구원이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통계연구, 에너지 통계연구, 또 지역 에너지 통계연구, 에너지 총조사, 그리고 가구 에너지 패널 조사, 뭐 이런 다양한 통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에너지 통계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캐시스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많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밑에 화면이 캐시스의 화면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이렇게 화면 캐시스에 들어가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를 얻으실 수 있고요. 뭐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종합 뭐 이렇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뭐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요. 여기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1차 에너지 그러면 이건 9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데이터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캐시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좀 불편해요. 이게 DB 구축, 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얻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분기 데이터를 갖고 싶어 그러면 통계청에 여러분 통계청 가서 여러분 데이터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은 잘 돼 있어요. 월 데이터, 분기 데이터 보시면 분기 데이터로 얻을 수도 있고 연간 데이터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딱 주어진 형태로밖에 안 되게 있어서 아무리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아니면 뭐
받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거 이제 발간을 놓고 보면 통계 월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엑셀로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네. 그리고 굳이 저기 통계월보 책자를 보고 필요한 데이터 이렇게 가서 입력하실 필요 없이 캐시스 가시면 이렇게 통계월보 다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카피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통계월보뿐만이 아니고 통계연보도 최근에 이렇게 엑셀로 이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통계가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연예 통계연보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이 이제 90년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하여튼 여러분이 에너지 원별, 뭐 해외 에너지 통계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웬만한 데이터는 캐시스 가면 에너지 원별 데이터를 다 쉽게 취득할 수 있고요. 날라갔네. 이게 들어가네.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캐시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과 관련된 데이터는 뭐 대부분 얻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매월 전력 통계 속보가 한 2달 정도 시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전력 통계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력 소비라든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뭐 환수와 관련된 통계, 도매 시장에서의 거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통계 전력 통계 속보에 나와 있고, 이 통계 속보도 엑셀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시고 됩니다. 근데 앞에 전력시장 배우셨죠? 전력시장 그게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사람들이 통계 속보에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정상가가가 나오거든요. 구매시장에서 소장님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원별, 발전 원별 정상가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발전 원별 정산 단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산 조정 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왜곡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단가를 정확히 그 비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한전하고 발전사 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산 조정 계수라는 거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뭐 재무적인 위험을 회피하고 어쩌 이렇게 좋은 말을 써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전하고 발전사회사 간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한전이 많이 가져가면 막 정산 조정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사한테 많이 주면 정산단가를 많이 높이고 그래서 뭐 원전 같은 게 막 이상한 그 70, 80원 가까이 정산되기도 하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냥 S&P를 거기다 다 주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통계를 배우면서 물론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을 더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통계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잘 모르면 그 통계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그런 정부나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한다. 그 정산단가가 마치 각 그 발전원별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특히 거기 신재생 같은 경우는 RPS가 반영이 안 된 거라서 굉장히 그 단가가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신재생이 그 경제성이 좋아지는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뭐 그걸로 따지면 그 저기보다 훨씬 좋죠. 그 가스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갖다 쓸 때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잘 아시고 그 분석에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통계, 우리 연구에서 만든 통계 연구에서 전력 통계라는 게 우리나라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 소비가 아니고 한전의 판매 전력량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1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냐.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전의 판매 전력량이라는 거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비 계획을 세우는 그 소비량이기 때문에, 공급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어떤 숫자라는 거, 정확히 어떤 숫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전 또 정규군과 관련된 내용도 한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용도별 요금도 돼 있고 소비자 그러니까 주택용 요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아우 소비량 지불한 전기요금 비용 거래선 기반 비가 포함한 또 엑셀로 이렇게 뭐 새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통계청 들어가시면 추가 통계 거기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전 거고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통계청이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좀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 에너지를 택하시면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력 통계 속보라든지 아니 뭐 그런 데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통계들이 돼 있죠. 여기 보면 뭐 이런 좀 오래된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저기 보면 시간대별 소비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어디서 그게 있는지 찾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용 자가 발전 업체 조사 결과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구 에너지 패널 조사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패널 데이터라는 것은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매년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조사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발표는 2017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대책임자가 좀 게을러가지고 거의 한 19년 거까지 사실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국가 코시스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페트로넷 가면 석유와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차이기 들어갈 수 있는데 로그인에 들어가면 국제 원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국내 제품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빠졌는데 거래소, 전력 거래소,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도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 거래소는 여러분들은 회원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지 않는 훨씬 더 세세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발전량뿐만이 아니라 원별로 발전량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나중에 사실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계를 어떤 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지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제 위원탄에 대한 세금 부과한 거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2015년에 위원탄이 과세 한 게 그때 한전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서 처음에는 그거 포함된 거죠? 건설 광고 16년인가요? 사업 매각 영업이 10조가 났죠. 그 매각 이익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현대가 이상한 짓을 그렇게 됐지만 근데 그거는 정부가 한전이 그런 이익이 날 거라는 예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발전용 유연탄의 과세를 하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저거든요. 제가 2012년에 정부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발전용 유연탄의 과세하거나 아니면 전력에 과세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연구소 보고서로 나온 거고 그 전에가 이제 그 해가 대선이 있는 해에서 기재부에서 대선이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기가 꾸며지잖아요. 캠프가 저기서 인수위가 구성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중점 사업 보고하고 그런 거 어떻게 했다고. 그 중에 하나의 그 작업이 우리나라 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준비하는 작업을 했어요. 3월부터인가? 근데 그때 이제 TF처럼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조세연이 주관기관이 가사기관이 되고 대학 교수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에너지 쪽 관련해서 세제 내용 정리하러 이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처음 이제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왜냐면 다른 거 다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고서만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종합보고서가 기재부 세제실에 들어갔고
이제 그거를 따로 이제 우리 연구원의 보고서 형태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반영을 했고, 그렇게 처음 이제 얘기가 됐지만 그게 2015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무슨 이제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와 관련된 그 요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복지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돈이 부족한 거야. 그 수익, 세수가. 워낙 그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문제된 게 뭐, 그래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승훈 씨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지키고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든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건을 찾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발전위원장이 하나의 그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보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발전위원장이 과세를 해서 뭐 그거를 뭐 나머지 국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발표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도 그렇게 안 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된 거지, 한전의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발전위원회에 과세하기 시작한 게 2010년에. 근데 문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할 때 잘못 설계를 한 거지. 발전위원회에 과세를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발전용 연료가 유연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가스는 이미 발전용 이나 도시가스용 상관없이 킬로그램당 6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연탄에 과세를 하면서 처음에 킬로그램당 23원인가 부과를 했어요. 그럼 그때 말이 안 되잖아요. LNG는 훨씬 청정연료인데 오염물질 배출 훨씬 적은데 여기는 킬로그램당 60원을 부과하고 여기 23원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보고서 쓸 때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미니멈이 LNG 킬로그램당 60원, 최소한 60원, 그보다 더. 왜냐면 그건 내부 비용을 반영해서 세율을 책정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보면. 그래서 뭐 분석도 다 뭐 최소한 60원 그러든지 아니면 LNG 세율을 낮추고 이걸 뭐 어쨌건 간에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LNG보다 높아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썼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그냥 23원을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은 전기요금의 전거가 돼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니까. 진짜 이상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전 남나 기자들이 한전 연말 돈자 성과급 반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 그게 한전의 성과급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사실 공격 경영평가에 의해서 하는 공격 경영평가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한전이 경영평가 항목에서 이런 경영 지표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을 내가 올려주면 한전의 경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수익이 잘 나는 거고, 요거 안 올려주면 뭐 그냥 적자가 나와서 형편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경영평가 나쁘게 받은 적은 없을 거예요. 한전이 나쁘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전이 워낙 경치가 가가지고 한전이 나쁘게 받으면 다른 데 너무나 좋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전은 절대로 나쁘게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니까. 근데 국민들은 한전이 공기업이고 직장도 안정돼 있는데 연봉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항상 그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표시한 분들도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한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걸리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유연탄의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정규군 인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너무 그 많은 그 세율을 부과를 하면 정규군 인상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산국에서 한전이 적자로 반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전이 계속 적자했었잖아요. 2014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23원을 한 거고 근데 그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하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조금씩 올려요. 23원에서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2019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LNG에 대한 발전 LNG에 대한 세금을 확 내리고 이걸 올리지 않으니까 그거 보면 명목은 좋죠.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인 LNG는 세금을 낮추고 세금만 낮춘 게 아니라 수입 부과금도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이 23원, 발전연료는 46원, 2대1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정부가 겉으로 포장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이연탄에 더 높은 과세를 한다고 그 구조를 만든다는 건 맞지만 세율을 그렇게 정한 거는 그 정도 세금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전체 세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LNG하고 이연탄에서 오는 세수가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이 없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세수 그 세금 조정을 가지고는 사실은 당초에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거. 저는 이제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의원권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사주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급전순위가 바뀔 정도의 세율 조정이 있지 않는 건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가 이제 정기요금 인상 비율을 정부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 세수 중립 수준에서 두 에너지원 간의 세율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거 그래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연료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는 면에서 의의는 있는 거죠. 전체 세수 그거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바꾸면서도 그게 정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면 그때라도 오일양탄은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고 저연탄의 세율을 높여서 소비를 오일양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진짜 몇 원만 바꾸면 부담이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킬로그램당 5원, 3원, 5원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톤당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가져갔다는 건 정부가 사실은 정부 생각은 그렇게 신용만 한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LNG 세율을 그렇게 낮추면 이게 S&P가 탁 꺼져가지고 도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이 정도 변할 거라는 것까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지금 사실 그때 이제 우리는 60원은 그냥 두고 유연탄만 100원으로 올리잖아. 그때 LNG 60원에 유연탄을 100원으로 올리면 급전 수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유연탄 중에 효율이 낮은 것 LNG 중에 효율이 낮은 것 유연탄 중에 효율이 낮은 거는 LNG하고 굉장히 많이 역전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제주도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작년에 연말에 제주도 워크샵인가 작년에 그때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지금처럼 정부가 물량을 가지고 굳이 석탄 발전 규제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가격에 영향을 줘서 그 불만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정경은 그 용적별 정경은 표를 보면 원가의 수율보다 좀 낮게 받는 게 주택용하고 농사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원가의 수율보다 높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농사용하고 주택용은 이거 선거 표 100%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용은 원가의 수율을 100보다 훨씬 높게 해도 기업이 불만을 얘기는 해도 그걸 표로 환산시킬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전기 요금 내는 거를 표로 바꿔서 해준다고 하면 아마 산업용 요금 막 내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쉽게 가져가는 게 일반용은 진짜 산업용은 그나마 무슨 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그 요금이 비싸면 불만을 제기하지만 일반용은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수용을 하잖아요. 일반용은 항상 원가 있으니 제일 높죠.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논문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물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는 과제를 한번 해볼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쪽 공간을 친구들하고 지금 근데 저거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비밀일 수도 있는데 탄소 중립 정부가 선언했죠, 대통령이. 그래서 금년에 탄소세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의견 달라고 해서 저는 전환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 세제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걸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부분이나 산업부문은 지금 대출권 거래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할당 유상할당 계산이 별로 안 되니까 차라리 탄소세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당초에 산업부문하고 이 전환부문은 대출권 거래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탄소세를 가져가자는 식의 얘기가 원래 돼 있었어요. 수송이나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연료들은 탄소세를 적용하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통세를 보면 탄소세라는 세금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금 형태의 부가금을 할 것인지 그건 그렇지 않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초안이 작성된 내용을 보면 수송하고 가전 쪽에서 사용하는 연료, 가전부문에 사용하는 연료를 배제할 수 있는 수송 쪽 연료에 유류세 외에, 교통의 환경세 외에 탄소와 관련된 세금 항목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부가금을 신설하든지 그거는 거의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전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산업 부분도 좀 얘기가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차량 쪽에 원료탄 소비하면서 많이 배출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CCUS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저장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거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문제 없잖아요. 지금 동해 어디다가 보면 그건 뭐 배출된 양은 또 비용도 그래서 이제 그거 배출되는 탄소를 그런 활용을 하자는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 기술 수준이 경제성을 맞추기는 또 없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은 뭐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니까 그거는 가격을 올리는 게 이제 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격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또 욕을 먹으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물량 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석탄 발전 상한제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는 쉽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하는 데는 뭐 발전 자회사밖에 더 있어요. 민간이 지금 하려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도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전체로. 그러니까 이제 발전 자회사 석탄 발전 그냥 못하게 하면 돼요. 지금도 우리 엄청 미세먼지 어쩌고 저쩌고해서 노화력, 석탄화력 가끔 중단시키고 이렇게 이용률 낮추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발전 자회사 입장에서는 그것 따른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자초비용이라고 해요. 정부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실 비용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자초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석탄 상한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 보상해주는 방안까지 아마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 규제 그게 손쉽고 사실은 효과도 그건 아주 뚜렷해요. 그냥 석탄 발전 100 생산하던 거 80만큼 하라고 하면 20만큼 오염 줄어드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가격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유연탄에 세금을 엄청 매겼는데 유연탄 가격이 뭐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LNG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 기능, 그러니까 정상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시장 기능을 가지고 그런 구조를 바꾸는 거를 사실은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규제를 사실은 나와야 되죠. 보면 최근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요즘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이제 독일이 굉장히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그래서 거기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독일 전문가 발표자를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의 첫 번째가 마켓 드리븐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세나 가격을 통해서 에너지 원단 믹스를 일단 친환경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규제 이런 게 나오지 규제부터 막 하고 나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꼬인 거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정규금 인상 없다는 선언 이후에 모든 에너지 정책이 다 꼬였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그나마 이제 정규금 체계 개편이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 수거 사업이 이제 된 건데 사실은 그 전 하고 비교하면 열변동제가 도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지만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정폭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돼. 미흡할 때 그 나머지 폭. 그걸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정상 미수금에서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조성해 주기도 하는데 지금 전력 쪽에서는 아직 그런 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처음부터 뭐 모든 것도 한번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 작업은 사실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좀 폭도 더 왜냐면 그거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체감을 해서 자기 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그렇게 변동폭이 거의 없어서 소비자들이 반응을 안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도 개선에 대해 좀 더 많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보세요. 네, 계량경제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계량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소개를 드리고 첫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경제학은 굳이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와 수학적 방법을 사이에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학문을 하는지, 계량경제 분석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지, 공부하는지, 목적은 여기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을 하고, 경제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고, 경제 변수 예측, 또는 정부의 정책 효과, 평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여기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계속 주로 예를 많이 든 거는 전력 수요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력 소비를 하는데, 그래서 주택용 전력 소비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은 소득하고 이 전력 소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가격과는 또 전력 소비가 어떤 관계를, 어느 정도의 크기를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물론 이런 변수와의 관계는 계량 모형이 아니고 우리가 통계에서 삼각대수나 이런 걸 가지고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제 변수가 단 하나의 변수만 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력 소비 같으면 소비자의 소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기온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하고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상관관계, 그냥 소득하고 전력 소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사실 여러 변수가 영향을 주면 그걸 동시에 고려해서 이 변수가 전력 소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량 경제 공부를 하고요. 경제 이론과 가설을 검증한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난 학기 제일 많이 한 게 수요 함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요 함수를 설정하면 어떤 재화의 수요는 그 재화의 소비자의 소득이나 그 재화의 가격, 또 그 재화와 관련된 재화의 가격, 보완제 대치지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재화의 수요는 그 재화의 가격하고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근데 과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함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실제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저기에서 분석했을 때 탄력성이 가격이 진짜 소비하고 네거티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 변수 예측이, 이거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 소비 같은 경우, 전력 소비 예측 2년간 하죠. 매년 사실 매년 하죠. 전력 수 기본 계획 2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간년도에서는 사실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전력 소비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설비 계획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예측이 잘못되면 설비 계획이 잘못된 설비 계획을 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소비 예측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아니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사전에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택용 누진용 하나 시키면 전력 수비가 어떻게 변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두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해요. 전력 같으면 전력 소비 예측을 하죠. 계량 모형을 통해서. 정부 정책 효과 평가 이것도 계량 모형을 통해서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루카스라는 노벨 경제상 루카스라는 학자가 루카스 크리틱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것도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함수 형태를 소비 함수를 추정을 하고 이쪽 여기가 이제 전력 수비면 전력 수비를 설명하는 뭐 소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정 결과에 따라서 미래 소득이나 가격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이제 미래 전력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추정한 개수들이 정확하고 이게 변화가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 루카스가 증명한 거는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값들이 변하면 소비자 행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고정된 그런 개수를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아주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우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력 소비 예측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물론 장기 수 예측은 계량 모형이 아니고 바텀원 모형을 많이 써요. 그 IA 목욕원도 그렇고 요양원에서 매년 그 장기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IA에서도 그 월드 에너지 아웃룩 나오잖아요. 그거는 바텀원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텀원 모형이라는 거는 최종 소비 단위의 기기들 같은 건 예를 들면 가정부문 같으면 뭐 전등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정부문의 전등의 개수가 뭐 이만큼이다. 그러면 단위당 소비량만 구하면 전등을 통해서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냉장고 보급 개수 뭐 곱하기 단위당 소비 하면 전체 냉장고의 뭐 소비량, 그렇지 모든 에너지 맞단 에너지 소비단위를 다 예측을 해서 그 단위당 소비량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그 소비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등의 보급이나 뭐 냉장고 보급 아니면 뭐 보일러의 보급 뭐 이런 거 그리고 단위당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걸 다 더해서 하는 것이 바텀원 모형이라고 하는데 장기 모형은 이렇게 바텀원 모형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계량 모형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바텀원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인풋 데이터를 추정할 때 계량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단위당 소비량 이런 거를 구할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50년에 냉장고의 단위당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의 추세 같은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추세가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그 추세를 감안하면 2050년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위당 소비량을 다 구하고 냉장고 보급은 뭐 보급률 뭐 이런 거 다 뭐 고려해서 많이 하죠. 전통적 관심 있는 분 나중에 뭐 보통 가전기기 같으면 여기 이게 포화되는 수준이 있는데 이렇게 포화되는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포화되는 수준이 가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밀을 안 온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 형태를
사전적으로 이제 그 주고 구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커브를 뭐 로지스틱 커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지스틱 커브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뭐 본페르츠라는 뭐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바텀원 모형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이 바텀원 모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풋 데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계량 모형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그런 계량 모형만 세팅되면 그 다음에 전제치만 잡아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어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뀌는 확률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분야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력 수요 우리가 이게 항상 논란이 많이 되고 에너지 쪽에서는 이게 핫한 이슈가 되니까 이런 배경은 미시경제 이론에 따라서 상품의 수요는 해당 재화의 가격, 소득, 관계 상품의 가격, 기후 등을 많이 쓰는다 해서 이론적 모형은 상품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소득, 관련 상품 가격, 이런 거. 내가 이거 지금 많이 하나도 안 써가지고 녹화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론적 모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당 상품의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소득 이런 식으로 함수, 일반적인 함수 형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좀 더 수의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계량 모형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추정을 하는 모형은 이런 식으로 전력 수요는 상수 플러스 이제 A 그러니까 전력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력 수요 자료는 소비 자료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뭐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원전 뭐 캐시스 가서 전력 소비 자료를 쭉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전력 가격은 전력 통계 속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소득은 우리가 코시스 통계청 가서 뭐 GDP나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죠. 관련재 가격은 뭐 만약에 이따가 도시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기온 변수는 그야말로 기온 변수를 쓰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기온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온을 쓸 건가에 따라 좀 다른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는 보통 서울 지역의 기온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뭐 기온이 있으면 기온. 근데 그 기온 데이터를 바로 쓰면 이게 기온 데이터는 사실은 변화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 난방도일이나 냉방도일이라는 지표를 그 기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그걸 씁니다. 그래서 난방도일, 냉방도일 마찬가지인데 기준온도를 이제 18도로 둬가지고 18도보다 실제 기온이 높으면 냉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하고 그 기준 온도 그 차이를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이게 연간 데이터를 가져가고 연간 누적시키는 그런 데이터 쓰는 거고 냉방도일은 거꾸로 실제 온도가 난방도일은 실제 온도가 낮았을 때죠. 냉방도일은 뭐 실제 온도가 뭐 30도다 그러면 기준 온도보다 12도가 높으니까 그만큼의 냉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 매일 이 숫자를 다 누적을 해서 연간 누적기를 놓고 하든지 근데 물론 이제 이 연간자료를 쓸 때 그렇게 하고 분기자료나 월별 쓸 때는 해당되는 어디나 해당되는 분기에 누적기를 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함수 형태를 설정을 하고 각 해당되는 데이터를 얻으면 이제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앞에 LN이라고 붙여놓은 건 이건 자연 대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건수를.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로그를 붙이면 이 추정 개수가 탄력성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득이 100만 원이었을 때 전력 소비가 얼마나 110만 원이 되면 전력 소비가 얼마큼 된다. 그거를 이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 이 자연대수를 붙이게 되면 이 추정 개수가 소득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5다. 그러면 소득이 10% 오르면 전력 소비는 5% 오른다. 그거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붙여서 많이 추정들을 하죠. 근데 꼭 사실은 원래는 데이터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탐색 데이터가 어떤 궤적을 보이는지를 보고 사실 로그를 붙일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하여튼 붙이면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경제학 논문이나 뭐 보고서 이런 주로 이렇게 로그를 많이 붙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엑셀을 이용한 회귀 분석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통계 패키지가 없으신 분은 엑셀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리그레션 계량 경제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옵스 엑셀 들어가면 파일 메뉴에서 옵션 하고 좌측에 추가 기능 메뉴에서 분석도구 확인 이렇게 클릭순으로 분석도구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엑셀을 이용한 회귀 분석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례를 제가 작년에 한번 엑셀 가지고 직접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전력 수량수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부터 2018년까지 전력 소비자를 이거는 현재 전력통계 속보에서 거든지 아니면 통계월보 이라고 해서 통계월보 보면 90년대 연도별로 자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GDP 자료 전력 실질 가격 이거는 전체 전력 가격을 물가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질 가격을 구한 거고요. 전력 가격은 사실 통계가 안 나오죠. 전력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면 많이 쓰는 방법은 한전의 전력 판매 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 판매 단가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건 전체 전력 소비라고 하면 도매물가 지수로 디플레이트 해가지고 실질 가격을 만들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눠서 하든지 실질 가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엑셀을 가지고 추정해 본 작업을 정리하고 있면서 여기 보면 엑셀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분석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선택을 하면 도구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구 상자가 나오면 회귀 분석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회귀 분석이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나 설명 변수를 이제 지정해 주는 그런 나오면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범위를 여기다 포함시켜 주고 확인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종속 변수 전력 소비를 이만큼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변수, 소득하고 실질 가격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그 변수 이름을 그냥 안 써서 X와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수 추정치가 나오고 뭐 표준 오차, 뭐 T통계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공부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변환시키지 않은 결과고, 뒤에 거는 이거는 이제 로그를 붙여서 앞에 그 데이터에 로그를 붙여서 변환시킨 걸 가지고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얼마 되나요? 로그 붙이는 거 맨 저거 보면 개수값이 x1은 1.33, x2는 마이너스 0.3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x1이 소득입니다. 그래서 1.33이라는 건 소득 탄력성이 1.3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력성이 13% 올라간다는 거고요. 밑에 게 이제 0.34가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오르면 전력은 3.4%만큼 감소한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T통계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추정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통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많죠. 근데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숭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숭실대 남학생의 그 평균 키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뭐 측정한다고 할 때 모든 남학생의 키를 다 일일이 재는 게 사실은 뭐 잴 수는 있겠지만 아직 큰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찾아가서 일일이 잴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학교 올 때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한 가지 방법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일부 표본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량을 구해서 그게 이제 모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통계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월요일날 등교하는 남학생 한 100명을 딱 해서 키를 재가지고 평균 키를 쟀더니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 가지고 숭실대 남학생의 평균 키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표본만을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게 전체 학생의 그 평균 키하고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 시비를 걸면 의문을 제기하면 마땅히 합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통계적인 검정 통계량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거는 뭐 몇 % 확률로 믿을 만한 통계량이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T통계량이고, 여기 이제 결정계수 RCP라고 표현을 안 해놨는데, 결정계수, 뭐 조정된 결정계수,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모형이 실제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설명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99라면 거의 99% 이 모형을 가지고 추정했을 때 99%라는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말씀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전력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모형 추정을 했어요? 그럼 2030년까지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제를 주어진다고 하면 이 추정 개수에 그 값들을 다 곱하면 미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스퀘어가 0.99라, 결정 개수가 0.99라는 거는 굉장히 근접하게, 그러니까 전제치만 정확하다고 하면 그 소비량이 굉장히 정확히 전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력수 기본 계획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교한 모형 같은 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보기 이렇게 전망하는 그렇게 전망하는 전망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시비 걸기가 좋지. 모든 사람이 다 시비. 근데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좀 시비 걸고, 그리고 서울시가 됐다 그러면 좀 시비 걸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망하는 결과하고 두 결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큰 차이 안 나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나중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기 전망할 때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도 대략경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스크리틱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닌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 전망할 때 이 개수값이 일정하다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도 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소비가 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만하게 꺾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구조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그런 구조 변화가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는지 또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학기에 할 내용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할 내용은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 수식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하고, 저런 통계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추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냥 그걸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저 통계량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검증 통계량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수정해서 추정을 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제가 주로 이제 책을 다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는 꼭 그렇게 다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가능한 이 책에 있는 범위를 많이 다루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 연구원에서 이 모형을 가지고 활용해서 분석한 보고서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강의 시간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고서 쓸 때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그냥 계획으로 좀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 차후에도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한 사람만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 책 또한 이건 올려놨거든요. 2주차 해서 여기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하시든지 그냥 파일 다운 받으셔서 뭘 얘기하고 있나 봐주시면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